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탁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적.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문자를 썼다 지웠다. 결국 말도 못 꺼내고 혼자 끙끙대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부탁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한테 폐 끼치는 거 아닌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것도 혼자 못하나?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사랑받습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갑니다. 이상하죠? 부탁을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다니요. 부탁을 잘하는 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부탁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 알겠어 라는 답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볼게 라는 답을 듣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의 첫 문장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탁을 꺼내는 그 첫 문장, 처음 3초에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부탁할 때 상대가 기꺼이 허락하도록 만드는 마법의 문장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탁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까지 맺을 수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1번, 안 드신다면 2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하신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첫 문장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이라는 문장으로 말을 시작해보세요. 몇 년 전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박종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동네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 봉사를 하고 계셨죠.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워드 프로그램으로 교재를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겁니다. 박 선생님 아들이 IT 회사에 다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망설였습니다. 얘가 회사에서 얼마나 바쁜데 이런 거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주말에 쉬어야 할 텐데 아버지 때문에 시간 뺏기면 미안하지. 그래서 1달 넘게 혼자 끙끙대셨어요.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손으로 직접 교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한글 교실은 잘 되세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죠. 응, 잘 되는데. 혹시 지금 괜찮으면 아버지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컴퓨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거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주말에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오늘 저녁에 화상통화로 바로 알려드릴까요? 박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괜히 혼자 끙끙댔구나. 혹시 지금 괜찮으면이라고 말을 시작했더니 아들이 부담 없이 받아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건 박 선생님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연구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댄 에리얼리 교수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를 2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부탁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A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B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의 부탁 수락이 A그룹보다 34%나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이 상대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당신이 결정해도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사람은 강요받으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주어지면 오히려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도와주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말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끼기보다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탁할 때 급하게 본론부터 꺼내지 말고 먼저 상대의 상황을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사실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제가 아는 60대 중반의 김효근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때 장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평소에 인사도 잘 나누고 명절에 선물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월세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월세를 깎아달라고. 그게 말이 되나?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꺼내? 거절당하면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나? 그래서 몇 달을 미루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님은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 사장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김 사장님이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신 거 제가 다 알잖아요. 당분간 월세 좀 깎아드릴게요. 상황 나아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김 사장님은 그때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먼저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김 사장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하니까 상대가 진심으로 받아주더라고. 말입니다. 수천 명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거야.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 한심하게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받았습니다.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어딘가 벽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생기거든요. 반면에 솔직하게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은요.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구나. 이런 동질감이 생깁니다. 그 동질감이 연결을 만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이 말은 나의 방어벽을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괜히 강한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상대도 나에게 방어벽을 세웁니다.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에게 진정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됐구나. 이런 느낌은 정말 기분 좋은 거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용감함을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솔직해지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겁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솔직함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이건 선생님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라고 상대의 특별한 점을 말해주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이인화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에게는 고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인데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미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신 분인데요. 퇴직하고 나서는 동네에서 작은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인화 여사님 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학원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네 학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입시 위주라서 창의성을 키워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사님은 정미화 선생님 미술 교실에 손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정 선생님 미술 교실은 성인반만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안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이 여사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정 선생한테 손녀 좀 봐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거절당하면 앞으로 모임에서 어색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여사님은 정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정 선생, 무리한 부탁인 건 아는데 선생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말해봐. 이 여사님이 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데 좋은 선생님을 찾기가 어렵다고. 선생님처럼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실 분이 없다고. 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이들은 안 받는데 자네 손녀라면 내가 한번 봐줄게.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와. 내가 따로 시간 내줄게. 이 여사님은 감동했습니다. 안 받으시던 걸 받아주신 거니까요. 나중에 이 여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이라서 부탁드린다고 부탁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2가지 버전으로 보냈어요. A그룹에게는 투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당신은 투표자입니다. 투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B그룹의 투표율이 A그룹보다 15%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하세요 는 행동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투표자입니다 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미술 선생님이야. 미술 선생님이라면 그림 좋아하는 아이를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말을 하세요. 아무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서 부탁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문성이나 강점을 인정하게 되다면 더 열심히 도와주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당연히 거절하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불쾌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하죠. 당신은 특별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네 번째, 안 되시면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라고 말해보세요. 부산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강천주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건설 현장 감독으로 4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에요.
강 사장님에게는 아끼는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15년 정도 함께 일했던 박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강 사장님이 새로운 현장을 맡게 됐는데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 과장이 비슷한 현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노하우를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졌습니다. 박 과장도 지금 다른 회사에서 바쁠 텐데. 경쟁사에 있는데 그런 정보 물어보면 좀 그렇지 않나. 며칠을 고민하다가 강 사장님은 박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 과장, 나야. 사실 물어볼 게 있는데 안 되면 정말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봐. 박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뭔데요? 강 사장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박 과장은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는 30분 넘게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강 사장님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강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되면 괜찮다고 먼저 말했거든. 그래서 박 과장이 부담 없이 도와준 것 같아라고 말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잭 브렘이란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저항한다고 합니다.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싫어 라고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원래 맨날 하던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반대로 자유가 보장되면 저항이 사라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오히려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안 되시면 정말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부탁을 받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부탁을 들어주기 싫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안 되면 괜찮다 하고 먼저 말하면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아, 거절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부담 없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압박이 없으니까 오히려 수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도와주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사르트르는 자유를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답지 않다는 거예요.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절해도 괜찮아라는 말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역설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최영석 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한의원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분입니다. 최 원장님 한의원 앞에 새로운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어요. 민동씨 사장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원장님이 민 사장님한테 작은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한의원에 인터넷 공사가 있었거든요. 공사 차량이 주차할 곳이 필요한데 카페 앞 공간을 잠깐 빌려야 했습니다. 최 원장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아직 친하지도 않은데 주차 공간 빌려달라고 해도 될까? 그쪽도 손님 차 세워야 할 텐데. 그래서 최 원장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민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 한의원 앞에 카페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자분들도 여기서 커피 드시고 가고 앞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카페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진료 끝나고 여기서 차 한잔 하시라고요. 민 사장님이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 원장님이 부탁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내일 한의원에 인터넷 공사가 있거든요.
공사 차량이 잠깐 주차할 곳이 필요한데 카페 앞에 한 2시간만 세워도 될까요? 혹시 안 되시면 다른 방법 찾을게요. 민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야 당연히 되죠. 원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요. 편하게 세우세요. 최 원장님은 깔끔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소개해주겠다고 했잖아. 그게 일종의 선물이었던 거지. 먼저 주고 나니까 부탁하기가 한결 편하더라고. 라고 말입니다.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받으면 갚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나도 뭔가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이건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콜라 한 잔 얻어먹어도 빚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장이 왜 효과적일까요? 먼저 뭔가를 해주면 상대가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부탁을 하면 갚을 기회가 생겼다고 느끼면서 기꺼이 수락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계산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줄 테니까 저것도 해줘는 거래예요. 그런 태도는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먼저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지면 상대도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죠. 한쪽에서 부탁만 하고 한쪽에서 들어주기만 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렇게 주고 난 후 부탁하면 상대에게 관계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준 것에 보답하는 기쁨은 더욱 크다. 받는 것도 기쁘지만 갚는 것은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갚을 때요.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먼저 베풀면 상대에게 그 기쁨을 느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부탁하기 전에요. 먼저 한 발 다가가 보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해드릴게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도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기꺼이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받는 것. 그게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부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는 절대 말해선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요. 이것만 부탁할게요. 라고. 자꾸 작은 부탁이라고 강조하지 마세요. 서초동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한철수 전무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에요. 한 전무님에게는 대학 후배인 조 이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한 전무님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조 이사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전무님은 조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 이사, 나야. 요즘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이것만 부탁할게, 이것만. 우리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자네 회사에 자리 있으면 면접 기회 좀 줄 수 있나? 조 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은 감사한데요. 채용은 좀 복잡해서요. 저도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 한 부장님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전무님이 다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것만이라고 했는데 취업 부탁이 어디 이것만인가? 조 이사 입장에서는 큰 부탁으로 느꼈을 텐데 이것만이라고 하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차라리 피한 거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부탁을 할 때 2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한 그룹에는 이건 작은 부탁이에요. 금방 끝나요. 라고 부탁했고, 다른 그룹에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부탁한 쪽의 부탁을 더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것만이라고 하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이라고 하니까 왠지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불신이 생겨요. 이것만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큰 일이면요. 상대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배신감이 관계를 해칩니다. 이것만 좀 부탁할게 라는 말은 상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게 큰지 작은지는 부탁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거든요. 취업 부탁을 이것만이라고 하면 상대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것만이라고 축소해서 말하면요. 뭔가 감추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축소해서 말할까? 의심이 생기면 신뢰가 깨집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좀 큰 부탁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것을 작다 하고 많은 것을 적다 하는 것은 속임이다. 사실을 축소해서 말하는 건 속임수입니다. 설령 선이라고 해도 말이죠. 상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상대는 그걸 속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죠. 솔직함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 저 원래 부탁 안 하는 사람인데 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대전에 사시는 60대 후반의 윤충식 교장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윤 교장 선생님에게는 교직 동료였던 백남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20년 넘게 함께 근무하신 사이였어요. 윤 교장 선생님 조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백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로 유명하신 분이라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윤 교장 선생님이 백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백 선생, 자네 알다시피 나 원래 부탁 안 하는 사람이야.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연락했네. 우리 조카가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조언 좀 해줄 수 있나? 백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물론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요. 조카분 연락처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 교장 선생님은 속상했습니다. 내가 평생 부탁 안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부탁했더니 거절당했어. 그런데 나중에 윤 교장 선생님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원래 부탁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한 게 오히려 부담을 줬을 수도 있어요. 백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하는 부탁인데 이걸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는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평소에 부탁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부탁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하다는 건 꼭 들어달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평생 처음 하는 부탁인데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엄청난 압박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책임이 과해지면 그 상황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부탁은 부담이 적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안 하는데 라고 하면요. 이 부탁이 특별한 이벤트가 됩니다. 특별한 부탁이니까 특별하게 도와줘야 하나? 평생 처음인데 확실하게 해줘야 하나? 그런 식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상대는 부탁을 수락하든 거절하든 불편합니다. 수락해도 억지로 한 건가 싶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고,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치 않죠. 또 이런 말은 상대가 빚진 느낌을 과하게 받게 합니다.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는 또 피해버리죠. 너무 무거운 선물은 받는 사람을 짓누른다. 는 말이 있습니다. 선물이든 부탁이든요. 너무 무거우면 부담이 됩니다. 평생 처음 하는 부탁은 너무 무거운 부탁입니다. 가볍게, 일상적으로 부탁하는 게 오히려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지막,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 얘긴데, 라고 비밀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송지효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셔서 평생 사모님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송 사모님에게는 교회 친구인 임순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어요. 송 사모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물 문제로 양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송 사모님은 속상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 집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사실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 얘긴데요. 집사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딸 결혼 문제로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들어줄 수 있어요? 임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송 사모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물 문제, 양가 갈등, 딸의 스트레스, 자기 속상함.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이 송 사모님에게 슬쩍 말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요즘 딸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드시다면서요? 예물 문제가 있다고. 송 사모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퍼진 거지? 알고 보니 임 집사님이 걱정이 돼서 다른 분에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임 집사님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도 또 다른 분에게. 송 사모님은 임 집사님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한다고 해놓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자기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안 하는 얘기라고 했던 게 오히려 임 집사님에게 부담을 줬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비밀을 맡기면 받는 사람도 무거워집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슬래핀 교수가 비밀이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비밀을 듣는 사람은 두 가지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다른 하나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밀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정신적 피로도가 높았고 오히려 비밀을 남에게 말할 확률도 높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비밀이야 라고 강조할수록 그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이야 라는 말로 상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세요.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슨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가? 하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나에게서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니 비밀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프랑스 작가 라로슈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쉽다. 비밀은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비밀이라고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비밀이야 라는 꼬리표를 달지 마세요. 그 꼬리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첫 문장 5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로 상대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세요. 사실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어려움을 인정하세요. 이건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라며 상대를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안 되시면 정말 괜찮아요. 라는 말로 거절이 편해지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도와준다는 선택을 스스로 내린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해드릴게요. 라며 먼저 무언가 해주며 부탁해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문장 3가지도 있었죠. 이것만 부탁할게요. 라고 당신 부탁이 사소하다는 식으로 강조하지 마세요. 크고 작음은 부탁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저 원래 부탁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 그 부탁이 특별한 부탁이 되어 상대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 얘긴데 라며 비밀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상대는 스트레스 받거나 당신 비밀을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닐 거예요. 어찌됐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부탁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도움을 청하면 상대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부탁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남한테 신세 지면 안 되지. 자식들한테도 패 끼치기 싫어. 혼자 해결해야지. 그렇게 꾹꾹 참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세요. 다만, 첫 문장을 잘 고르세요. 상대가 마음을 열고 도와줄 겁니다. 미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다. 당신이 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게 해준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